네, 정치 생쇼. 이제 그 지방선거가 이제 보름 딱 남았네요. 네, 보름 앞둔 지방선거 상황 따져보고요. 우리 윤석열이가 집권한 지 이제 일주일 지났습니다. 또 일주일 지난 이 시점에서의 그 앞으로의 그 국정 방향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박진영 대구 가톨릭대 프란체스코 학부 특임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프란치스코 학부까지 읽어주는 데가 예. 김용민 TV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제가 전도사니까. 그렇죠. 네. 프란체스코 좀 지금 저기 친근한. 교황 네? 성함이 프란치스코 교황 아닌가요? 그렇죠. 네. 훌륭한 분입니다. 정말. 네, 예. 그 정말 대한민국에 있는 목사들 다 합쳐도 프란체스코 교황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렇습니까? 아마 전 세계 목사를 다 합쳐도 그렇게 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분이 살아온 삶의 진정성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훌륭한지. 남미 해방 신학. 예. 그렇구나.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면 진짜예요. 예, 진짜예요. 예. 자, 그래요. 우리에게도 이제 정치권에서 민주당의 프란체스코는 없는지 한번 좀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보름 남겨놓고 지방선거 판세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우선 여쭤보겠습니다. 네. 2006년처럼 되는 겁니까? 완전히 한나라당이 싹쓸이 하던 그때로 가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렇지는 않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후자. 예. 뭐 그러면 어떻게 무승부는 될 수 있다. 일단은 지금 이제 김민석 의원이 지금 총괄 선대본부장인데 전략 담당이거든요. 네. 최근 인터뷰 보면 본부장. 본부장. 네, 위원장은 네. 맞다. 이재명 후보고. 네, 예. 본부장이죠. 음. 그래서 8개를 지키면 8개 지키는 걸 목표로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8개가 지금 어디냐면 충청하고 제주는 안정권으로 지금 분류를 해놓고 있고요. 충청? 호남. 호남과 제주. 예. 호남과 제주. 예, 호남과 제주에서 4개는 안정권으로 분류를 하고 예. 그리고 지금 이제 강원, 충남, 인천, 그다음에 그 경기 이 4군데를 이제 지키는 걸로 하는데 거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가 세종 대전이거든요. 지금 여론조사상으로는 충청권이 그 박완주 성비위권으로 굉장히 지금 안 좋아지고 있고 어저께 방송 3사 조사들 보면은 그게 지금 다 반영이 된 결과들이 나와 있는데 근데 이제 요게 한 일주일 정도나 조금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요거 효과가 끝까지 이제 지방선거 전체를 이렇게 지배하는 그런 이슈는 아닐 수도 있다. 아니, 민주당은 제명했고, 제명했고. 또 사과도 했고. 네. 그리고 아니 이게 무슨 박완주가 여기 무슨 출마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이제 그 양승조 캠프의 총괄 선대위원장이긴 예. 했지만은 아니 양승조가 시킨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거를 양승조한테 다 뒤집어 씌운다? 글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민주당은 위기의 상황으로는 보고 있지만 이제 요거는 조금 시간이 지나면 좀 바뀔 수 있는 흐름이고 워낙 또 잘했어요. 그렇습니다. 양승조 지사가. 네. 그래서 아마 좀 다시 유권자들이 앞으로 4년의 충남 도정을 생각한다면은 양승조 지사를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최근 나온 여론조사는 지는 걸로 나왔나요? 지금 이제 보면은 그 서울은 지금 격차가 벌어진 채 한 20% 가까이 벌어진 채 지금 좁혀지질 않고 있어요. 20%대까지 떨어졌군요. 예. 그리고 이제 경기도지사가 지금 이제 박빙인데 계속 혼전 양상으로 조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저께 그 방송 3사 조사는 김동연 37.3%, 김은혜 36.1%로 아이고야. 예, 강용석 후보는 2.9%로 이제 지난 조사들보다는 좀 많이 좀 이제 수그러들은 좀 빠진 그런 흐름인데 초접전 양상이고 인천시장 선거는 민주당 박남춘 후보가 30.4%, 유정복 후보가 37.5%로 오호. 유정복 후보가 좀 오차범위 바깥에서 앞서고 있습니다. 예. 그 충남도지사 선거는 민주당의 양승조 후보가 34.3%, 국민의힘 김태형 후보가 40.5%로 아이고. 오차범위 내에서 이제 경쟁 중이거든요. 충북도는 노영민 후보가 27.8, 국민의힘 김영환 후보가 42.8로 김영환 후보가 좀 상당히 앞서는 흐름입니다.
강원도는 이광재 후보 33.9, 김진태 후보 45.1로 김진태 후보가 앞서고 있고요. 어우, 이거는 10% 투자리수네요. 11.2%포인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국민의힘 후보들이 조금 앞서고 있는데 이게 지금 시기적으로 좀 지금 안 좋은 시기에 조사를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국민의힘 후보 왜냐면 앞서는 상황. 윤석열이가 이제 취임식하고 그렇죠. 어떤 뭐 나름대로 그것도 이제 취임 효과 그 뭐 허니문 피어리드라고 하나요? 뭐 그런 게 좀 반영이 되다 보니까 네. 뭐 그 기대감도 반영되고 그래서 이제 여당 밀어주자 막 그 차원에서 좀 이 지지율이 붙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 그래요 참 그래 사실 그래서 우리가 대선 전에 그랬잖아요 그 지방선거에서 지면은 상당히 지방선거 어려울 것이다라고 예측했는데 바로 이런 것 때문이에요. 그렇죠. 아니 그 집권 20일 만에 이제 지방선거 치르는 것인데 네. 예, 그 참 어려운 싸움이 될 거라는 것은 예측은 했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여론조사상은 좀 이런데 저희가 빅데이터 분석을 해보면 인천하고 강원도 같은 경우는 네. 상당히 좀 그 현재 민주당의 후보들의 긍정어가 훨씬 더 많이 높게 나와요. 아 빅데이터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천 박남춘 후보나 이광재 후보가 긍정어가 한 70% 가까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천은 수도권 매립지로 3명의 후보가 굉장히 지금 지기토론 때 확 붙었어요. 완전히 이제 서로 그 지금 격전을 벌리고 있는데 박남춘 후보가 수도권 매립지와 관련해서 인천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흐름이어서 나쁘지 않다. 그래서 지금 여론조사상에서는 안 좋지만 이게 조금 이제 남은 한 15일여의 기간 동안 좀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그 있습니다. 우리 저 이은영 소장님은 아실 거 아니에요? 2006년 당시에 2006년 말고 그 2010년 10년, 예. 지방선거 때 그때도 그때는 진하고 이제 그 한나라당하고 여론조사 회사가 참패를 했어요. 그렇죠. 예. 맞아요. 그때 그 저희 세미나인데 제가 가서 아주 개참패를. 발제하면서 사과했어요. 네. 근데 그 당시하고 지금 여론조사는 어떻습니까? 그 당시와 지금 이제 사실은 지방선거가 적중률이 좀 떨어져요. 왜냐하면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 그렇죠. 하니까. 이 다 저기 그 쪼개가지고 광역을 쪼개가지고 조사를 하는데 또 이게 그 광역 안에 시구 단위가 있잖아요. 네. 이거를 묶어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권역으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적중률이 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실 여론조사만 가지고 저희도 분석을 하지 않고 있고 빅데이터랑 같이 보조적으로 같이 보면서 지금 분석을 하거든요. 어쩐지 이은영 소장님 좀 분석이 다르더라고. 아, 딴 데는 그래요? 여론조사만 보면 잿빛이야 잿빛. 아, 그렇죠. 근데 이제 네. 빅데이터까지 보신다. 네, 네. 아 그때하고 지금하고 여론조사가 많이 진화가 됐기 때문에 뭐 그 2010년의 상황이 이번 상황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게 기초단체는 못 맞힐 것 같아요 사실. 기초단체는 지금 수도권 내 기초단체장들 선거를 보면 거의 5대 3.5로 민주당 후보가 거의 다 지는 게 많이 나와요. 근데 광역단체들은 조금 지고는 있지만 요거는 흐름이 좀 바뀔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러면 저는 적어도 오차 범위 안에서 지금 붙고 있는 곳은 네. 끝까지 봐야 한다. 그렇죠. 지금 저희가 이 여론조사의 그 격차보다는 이 지금 주요 지역 그 관전 포인트 지역들이 있거든요. 네. 아까 말씀드린 인천, 충남, 강원, 그다음에 대전, 세종 이 5군데는 좀 여러 가지 자료들을 좀 보면서 특히 이제 그 정성적인 부분, 지역민들의 이야기나 특히 지역의 현안이 되는 정책 이슈 이런 걸 같이 봐야지 분석이 제대로 된다고 봐요. 2010년도 우리가 이제 기대하는 게 저거잖아요. 한명수 서울시장 후보와 선거. 오세훈 후보가 붙었을 때 여론조사상에서는 20% 가까이 뒤졌는데 실제 오픈을 해보니까 0.6% 차이로 졌던 거고. 그래서 그보다 득표를 많이 했던 노회찬 정의당 후보가. 후보 아니 진보신당 후보가 아주 어마어마하게 욕을 먹었어요.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인데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 민주당이 광역 중에 인천, 그다음에 세종, 충남, 충북, 충청권에서 세 곳을 먹었어요. 네. 그리고 호남 먹고, 예. 그다음에 제주도는 제가 알기로 무소속이 된 걸로 그때 기억했습니다. 그 정도면 이제 민주당이 그때 7개 광역 지자체를 이겼던 거고, 기초지자체가 85곳인가 그렇게 이겼던 걸로 기억나요. 예. 근데 이제 특히 이제 그 당시 기초지자체 중에 중요했던 게 경기도의 큰 도시들이 다 이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수원이니. 이제 그렇죠, 이 다음 총선에 이기는 기반이 굉장히 됐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때 상황 정도는 될 것 같아요. 그때 상황 정도는 될 것 같은데 2010년 정도는 될 거다. 2010년 정도는 될 것 같다라고 이렇게 저는 뭐
예상을 하고 서울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서울구청. 서울은 좀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서울구청. 그러니까 이제 구청들 만만치 시장 않을 것 말고. 같아요.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좀 그럼 많이 늘 하여튼 2010년에도 싹쓸이 하다시피 했는데. 그렇죠. 서울시장은 졌지만 구청장은 그 당시에 강남 3구 빼고는 거의 다 강남 3구도 송파도 그때 민주당이 이겼습니다. 그렇죠. 아, 강동도 그랬는데 이겼고. 네. 이번에는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그때 그 시의회 의석이 60에서 70석 정도 됐기 때문에 그때도 다수 의석을 가졌고 그래서 사실 오세훈이하고 이제 티격태격하다가 오세훈이가 오삼 열받아가지고 국민투표 그냥 거 아닙니까? 편당한 거죠. 예. 네. 근데 이게 이번에 서울시 의회도 중요한 게 뭐냐면은 109석인가요? 108석인가요? 그 서울시 의회가. 그 정도 될 겁니다. 예. 네. 그 중에서 지금 민주당이 100석을 맞아요. 먹었던 터였는데 네. 이거 최소한 60에서 70석을 먹어야 이제 과반을 차지하는 것이고 그러면은 이제 오세훈이가 TBS를 접수하는 거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지킬 수가 있어요. 네. 네. 근데 그 정도 어떻게 가능할까요? 저는 사실 시장 선거보다도 시의회 선거가 굉장히 저는 뭐 주목되거든요. 시의원 선거는 해볼 만하다고 보는 게요. 왜 그러냐면은 민주당이 서울시 구청 구별로 선거를 하면요, 강남 3구에서 70대 3 정도로 져버립니다. 네. 근데 나머지 지역에서는 52대 뭐 48 이런 식으로 이깁니다. 아예 한 표라도 이기면 네, 그러니까 장땡이지 뭐. 네. 그래서 이제 서울 전체로 보면은 국민의힘이 표가 많은데 구별로 쪼개버리면은 쪼갠 숫자에서는 민주당이 많을 가능성이 좀 더 있을 수 있습니다. 시의원 선거는 더 마찬가지고요. 네. 지는 곳에서는 왕창 져버리고 이기는 곳에서는 조금 이기더라도 이기는 거지 않습니까? 소선거구제이니까. 네. 그러니까 숫자는 좀 많아질 가능성은 있다. 뭐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랑 지금하고 가장 큰 차이는 그때는 천안함 폭침, 천안함 사태가 있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 사회 분위기가 보수 우위로 간 상황이었었고, 그 분위기가 뭐 어떤 게 분위기냐? 네. 이제 제가 이제 2012년 총선 때 그 노원구 나갔잖아요. 그때 저를 도와주시던 시의원 두 분이 계세요. 서영진 의원하고 거제도 그 위원장 누구시지? 조직국장 하셨던 문상모. 문상모. 문상목. 네. 네. 그분 말씀이 그때 2010년 선거 때는 어디 가서 명함 걸면 이 빨갱이 새끼들 하면서 맞아요. 그렇게 그 비난과 모욕을 당하셨다고. 그렇죠. 근데 그때는 그렇게 막 사회 분위기가 거의 민주당 그랬어요. 의원들을 민주당 후보를 비방해도 막 그냥 모욕 줘도 아무런 문제가 없던 그런 시기였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근데 그때 사회 분위기는 그랬는데 그때 진보의 지지층들이 다 그래서 샤이로 숨은 거예요. 그래서 지방선거가 이제 그 당시 그 국민의힘 이 전신인 한나라당이 대승을 할 거로 봤는데 그렇게 결과가 전혀 안 나온 거죠. 특히 대표적인 게 서울시장이 이제 그렇게 나왔던 거고 그 당시 충남도지사도 안희정 후보 후보가 그때 이겼죠. 이겼잖아요. 가져오지 못할 지역인데 그때 가져왔던 게 기대에 바뀌었죠.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진보의 표심들이 다 샤이로 숨는 바람에 그렇게 됐고 이번 같은 경우는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대통령이 돼서 치르는데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집무실 이전권이 여전히 폭탄으로 지금 자리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래서 저는 네. 최근에 서울시장 조사에서 그 국민의힘이 좀 빠지고 송영길이 좀 붙는 조사 결과를 기대했어요. 왜냐? 윤석열의 이런 출근 테러 때문에 서울 민심이 좀 악화될 걸 기대했는데 아니 뭐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그래서 이게 지금 보수가 샤이가 되는 상황이 아니고 보수가 지금 더 폭발해서 화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오세훈 후보가 앞서는 거는 이 송영길 후보가 이제 그 경선하는 과정이 너무 좀 매끄럽지 못했다. 그 여파인 거죠. 아니, 경선도 그럼 했고. 이번에도 샤이 진보가 좀 있긴 있을까요? 이번에는 샤이 진보라기보다는 대선 패배한 이후에 이제 좀 민주당이 못마땅한 진보여 갖고 이거 샤이 진보라고 보기는 조금 그럼 어려워요. 투표장에 안 나올 진보가 네, 성난 진보. 설마. 네. 설마. 그래서 그분들을 최대한 끌어내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 결국 그 부분을 기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네. 2018년도에 민주당 그 단체장 뽑을 때 네. 당원들 참여율이 60%가 넘었대요. 이번에 40%요. 살짝 그래요? 넘었대요. 그만큼 당원들의 큰일 참여도가 났네. 저조하답니다. 큰일 났어. 그러니까 당원들이 좀 힘을 낼 수 있게 예. 민주당이 지도부가 잘해야 되는데 이미 그걸 어떻게 지금 지도부 문제를 더 이상 거론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아니 저기 지도부는 왜 그래요 도대체? 우리 박지원 위원장을 위시해서 그 박지원 위원장이 그렇게 튀면은 윤호중 위원장이 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큰일 난다.
이렇게라도 나와줘야 되는데 윤호중 위원장도 아주 신났어요, 같이. 어? 요새는 조금 많이 좋아지긴 했더라고요. 아 그래? 좀 나아졌어요? 요새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아니 그 저기 우리 국민들은 부하가 취임했는데 취임식 때 가가지고 시시덕거리고 심지어 김건희하고까지 이게 사람이 할 짓이냐 이거예요. 아니 그 정치가 그 현실 속에서 뭐 적장도 만나고 뭐 그런다지만은 아니 그 카메라 다 있는 데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이거 진짜 지지자들을 얼마나 그 낭패감을 조심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힘들수록 이 기본에 충실해야 되거든요. 우리 대부분의 것들이 우리 쪽 이슈는 나쁜 이슈는 커지고 국민의힘 이슈는 줄어들잖아요. 언론 탓이잖아요. 예, 이럴 때 제일 근본적인 방법은 플랜카드 많이 거는 겁니다. 그렇지. 플랜카드가 생각보다 영향력이 엄청 크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네. 플랜카드를 안 걸어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진짜. 아니 그게 지금 그 민주당이 그 홍보국이 굉장히 좀 실무적인 역량이 좀 많이 좀 취약한 느낌이고요. 그리고 그거는 지역위원장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죠. 국회의원이 여기 걸어라. 그냥 딱 지시 한번 하면 그냥 바로 다 걸리거든요. 그거를 안 하는 게 진짜 이해가 안 되고 달아도 너무 성의 없게 달아요. 그러니까 좀 현수막을 좀 예쁘게 디자인해서 달아야 되는데 너무 성의 없게 단다. 가끔 또 문구도 보면은 황당한 문구도 있고. 그런 것 그렇죠. 예. 그 지난 우리 대선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달았던 대장동 주범은 누구입니까? 예. 그 전국에 아마 수만 장 달았을 거예요. 우리도 뭐 그런 거 달아야 돼요. 지금 성비도 충청권에 수만 장이 걸려 수만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왜 청와대를 안 들어가는가? 무 이렇게 해서 달면 돼요. 무점점으로 가면 무점으로 달면 돼요. 다 알아들어요. 물을 주세요라든가. 뭐. 아니 그 달아 몇만 장 좀 달아요 좀. 답답해 죽겠어요 볼 알겠습니다. 때마다. 자, 그러면 지선 판세는 대략 이러하고 2010년 정도 성적이 될 것 같다. 2010년에도 당신 이겼다라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아유, 민주당이. 그럼요. 민주당이 선전했다 그래요. 선전했죠. MB가 빅엿을 먹었다 이런 평가가 네. 많았고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 이교신문이 보도한 걸 제가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 대선이 아니 그 지방선거 6월 10일 날 있었나 네네. 그랬을 거예요. 네. 6월 11일 점심에 MB가 혼자서 밥을 먹었다. 청와대에서 아, 혼자서. 열받아서? 뭐 그렇죠. 뭐 참담한 마음에 혼자서 밥을 먹었다. 제가 그걸 다 기억합니다. 2010년 6월 11일 점심 식사 11일 MB는 혼밥이었다. 이걸 다 기억할 정도입니다. 아, 예. 네. 자, 근데 하여튼 경기 인천도 무드가 아주 나쁘진 않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또 이재명 후보가 뛰고 있으니까 뭐 좀 바람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도 있고 그런데 일단은 이재명 후보가 구심점 역할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쪽은 그 국민의힘 같은 경우 구심점 역할을 지금 구심점이 좀 분산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대통령이 됐고 네. 지금 이준석 대표와 권선동 원내대표 그다음에 이제 지금 장관 후보군들도 사실 하나의 이제 여당의 일원으로서 이제 구심점이 되는 그런 인물들이 이제 뭐 한동훈이라든지 이렇게 좀 구심점이 좀 분산이 돼 있어가지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재명 후보가 등판을 함으로써 구심점 역할을 하는데 그 동선과 메시지가 사실 지금 이 조기 등판의 효과를 크게 지금 만들고 있지는 못하는 것 같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를 그러면 좀 어떻게 전략적으로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 그 팀이 당내에 있는지 이게 좀 지금 좀 궁금하더라고요. 당내에 그게 좀 전략적으로 좀 이렇게 치밀하게 그 메시지와 동선을 관리해주는 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아마 그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선거 앞두고 할 수 없죠 뭐. 비대위가 좀 정신 차려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박지원 위원장이 뭐 과도하게 자기 메시지 내지 말고 그냥 이준석 저격수만 해줬으면 좋겠어. 그렇지. 예. 이준석 맞불만 해줬으면 좋겠어요. 뭐 이준석 이야기하면은 너나 저기 성비 의혹 가지고 빨리 수사받고 징계 절차에 들어가라 이런 이야기만 계속 해줬으면 좋겠어요. 김용민이가 먼저 얘기했잖아요. SNS에다가 그 좀 이준석 성상납에 대해서 좀 얘기할 생각 없냐. 그랬더니 그 이튿날 메시지가 나왔어요. 네, 맞아요. 네. 어둠의 비대위원장, 밤의 비대위원장. 그게 계속 그렇게 좀 가이드를 해주셔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메시지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중복적으로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준석 그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났다. 그러면은 성상납 의혹 살려달라고 만났느냐. 예를 들어서 하나만 가지고 그렇게 하나만 갖고 팬다. 그 대표가 좋지, 그거 좋아. 어디 가서 그 누구를 만났다면 성상납 의혹은 해결하고 만나러 가라. 뭐 이런 식으로 집요해야 돼요 좀. 그럼요. 예.
그 사실을 윤호중과 박지원의 그 비극은 이 두 사람이 당원에 의해서 선출되지 않은 사람들이란 그 한계를 그렇죠. 분명히 알았어야 했다. 알지 못하고 자기한테 이제 지금 현재 직함이 당 대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취임식 가서 또 취임 연회에 가서 그렇게 히히적거리고 하여튼 히덕거리고. 뭐 이렇게,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네. 시시덕거리고 그랬던 건데. 네, 아니 내 권위가 그거밖에 안 된다는 걸 좀 알고 이 사안을 접근했었어야 했는데 이 지금 뭐 무슨 실권을 다 장악한 것처럼 그래서 막 비난을 받으니까 도리어 나는 옳은 일을 했는데 말이야. 이 새끼들이 완전히 이 강성 지지자들 이 인간들이 지금 완장차고 말이야. 이러고 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고 있으니 제사보다 제밥에 더 그럼. 관심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실제로 지도부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으면서 공천 과정에서의 편법성 개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는 너무 많았다. 또 최근에 제가 들은 제보에 의하면은 영남권에 이번에 이제 뭐 초선밖에 안 되는 우리 그 지방 의원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을 다 제쳐두고 청년 여성들 이 전략 공천을 많이 했대요. 맞아요. 경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거 네. 상당히 지역적으로 문제가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 시도의원들이 많이 깨질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그 탈락된 사람들이 도와주질 않거든요. 안 그래서 도와주지? 안 도와주죠. 그래서 지금 그 문제가 있어요. 지금 저희들도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한번 결과 나오는 걸 봐야죠. 그리고 박지원 공동위원장, 공동비대위원장은 그 태도가 굉장히 고압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가서 뭐 인사하고 이제 그 당의 선배들이 좀 가서 인사하고 그러면 굉장히 그 나는 원래 비대위원장이야 이런 자세로 대한대요. 아니 지가 그 저기 자기 자리에 있는 명패를 아예 가지고 와가지고 왜 소파에 앉아서 대화 나눌 때도 그 명패를 가져와서 그 앞에다 놓는다는 거 아니에요? 상당히 예의가 없다 그런 평이 많더라고요 지금. 네. 아니 그 저기 그 남녀 모두한테 여자들한테 그런가 봐요. 여자들한테? 저는 여자들한테 들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요. 아니 지가 뭔데? 지가 뭔데라는 말로 저는 예, 우리 민주주의라는 게 보편적 원칙이 있잖아요. 네.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거고, 예. 그다음에 그게 다수결이 안 만들어지면 과반을 만드는 거고, 기본 룰에 의해서 작동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외의 룰이라든가 특성화된 룰을 인위적으로 자꾸 만드는 것 자체가 오히려 분란의 소지를 만드는 겁니다. 보편적으로 가야 돼요. 보편적으로. 자, 그러니까 뭐 박지원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그 여담으로 그 저기 8월에 전당대회 때문에 뭐 역할이 끝나니까. 끝나고 나면 이제 뭐 내팽개쳐 치는 거죠. 아 그래요? 네. 본인이 뭐 노력을 정치하려고 하면은 뭐 기회를 뭐 잡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역할을 자기 이 비대위 끝난 이후에 뭐 좋은 역할을 할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아니 그래서 사실 이번에 뭐 그 재보궐선거에 나갈 마음도 있었다는 설이 나오던데 맞아요? 그랬다가 난리가 나니까 이제 저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이준석이 폭망각으로 가고 있습니다만은 네. 이 성장 과정이 이준석처럼 되는 게 사실은 맞아요. 그렇죠. 필드에 나가가지고 그렇죠. 스스로 뛰어가지고 스스로 조직하고 스스로 실력을 검증받아서 돌아와야지. 그렇지. 이렇게 흔히 하는 저기 뭐라고 합니까 내려꽂기식으로 해서 이 그 흔히 하는 이 성골 왕족처럼 정치 시작하는 거 이거 그 민주당의 가장 큰 폐해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잠깐 책임만 떠넘기고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갔는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그런 청년들 많이 봤어요. 이번에 저기 최입에 비대위원 개항을에 본인이 가겠다라고 그런 이야기 나왔던 것도 이거 저 상상을 초월하는 뻔뻔한 언행이에요. 아니 비대위원이 뭐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일종의 어떤 심판과도 같은 역할인데 심판이 선수로 뛰겠다? 심판으로 있으면서 아니 그럼 나갈 마음이 있으면 바로 그만두고 선수로 뛰어야지 안 그래요? 그렇죠. 아니 앞으로 저기 혹시나 비대위를 구성하는 일이 있더라도 제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예를 들자면은 당내에 있는 청년위원장, 뭐 여선위원장, 그쵸. 뭐 시도당 대표 중에 누구, 뭐 이런 식으로 기존에 있던 이 흔히 하는 저기 대의 질서 속에서 대의 민주주의 속에서 선출된 사람이라든가 일련의 대표성이 있는 사람이 와야지 이렇게 이제 이벤트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사람을 꼽는 거 이런 일 좀 제발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당직 인선은 잘못하면요, 그 완전히 정치하는데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비대위원 인선을 누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당직 인선 잘못하면 이게
이 고관여층들이 보는 인선이기 때문에 음. 당직 인선 진짜 잘해야 돼요. 그 배우가 누군지 밝혀지면 아마 진짜 전대 때 아마 후폭풍이 있을 겁니다. 네. 그래요. 저쪽도 뭐 일이 많나 봐요. 그 국민의힘도. 그렇죠. 예. 또 지금 거기도 머리 지금, 아프죠. 예. 제가 이제 그 흔히 하는 이 뭐라고 하죠? 정보원? 빨대? 이런 표현 써도 되나? 휴민트. 아니, 쪽에서 들은 이야기로는요. 전당대회가 저기도 그 당대표의 자녀 임기가 6개월 미만이면은 비대위를 했다가 바로 다음 지도부를 뽑는답니다. 네. 근데 6개월 이상이 남으면은 보궐이라는 거예요. 뽑아도 남은 기간 8개월이나 10개월만 당대표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궐 당대표를 없애기 위해서 이준석의 임기를 가지고 굉장히 좀 고민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준석을 아웃시키긴 아웃시켜야 되는데 뭐 이준석을 위하는 건 전혀 아니고 보궐 당대표를 만들지 않고 차기 당대표를 만들어서 그 사람이 차기 공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유력하게 나오는 인물이 권영세, 김기현, 뭐 권영세가 나올 수 있어요. 지금 통일부 장관인데. 나경원 이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거 권영세는 어렵지 않아요? 다. 그래서 이준석의 임기를 좀 더 질질 끌어주자라는 이야기가 있답니다. 그래요. 권영세를 윤이 제일 믿기 때문에 권영세가 장관 한 6개월 이상 하고 나와서 하는 그림, 그래서 공천권을 행사하는 그림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있고 차기 총선 공천. 그렇죠. 그리고 이제 윤 대통령이 그 기존에 있던 이 국민의힘 사람들을 당신네들, 우리 이런 식으로 거의 분리해서 윤핵관들과 기존 정치권을 분리해서 내가 이야기해요. 옛날부터 했던 말이 그거 아닙니까? 국민의힘 당신들 이제 밥이 된다고. 네. 그 당은 이제 윤석열 사당이 되려고 할 것이고. 그쵸. 그러니까 빨리 튀어나오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했던 게 윤석열은 국민의힘 정치 세력들하고 융화될 마음이 조금도 없어요. 그래서 튀어나온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유승민계에서 튀어나와갖고 지금 김동연 후보 지지선언한 사람이 있던데. 강경식이라고? 강경식. 예. 유승민도 아예 나와가지고 이쪽으로 유시민이 아니고 유승민. 유승민. 예. 유승민도 아예 이참에 나오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제가 국회의장을 잘 뽑아야 된다는 게 국회의장이 앞장서서 선거구제 개편을 만들어내야 돼요.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했던 선거구제 개편을 만들어내면은 다당제 구조가 되고 국민의힘을 포위할 수 있는 그렇지. 우리가 선단을 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차하면은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튀어나올 수 있게. 그렇죠, 그렇죠. 예. 튀어나올 사람들이 꽤 많이 지금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이고 뭐 더 말할 나이가 없죠. 홍준표부터 시작해서 아니 홍준표 유승민 가만두겠어요? 절대 가만 안 두죠. 그래도 홍준표는 검찰 선배라서 조금 가만히 둔 것 같고 유승민계는 이준석 포함해서 다 튀어나와야 될 겁니다. 진짜 따로 당을 만들든지. 그렇습니다. 예. 예. 자 송영길 시장 후보 그 어떻게 좀 방법이 없을까요? 너무 지금 힘을 못 받고 있어서 그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은. 그러니까 저는 누차 얘기했던 게 송영길을 찍으면 윤석열에게 한 방 먹인다. 이 도식이 가능할 전선을 만들어야 합니다. 싸워라. 예. 지금 근데 이 양반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지금 그 다분히 국민의힘스러운 부동산 정책을 내놓고 그러니까요. 아니 지금 그 왜 민주당에게 사람들이 실망했냐면은 여기는 말만 앞선다. 나토 정당이다. 노 액션 토크온이 정당이다. 너무 좋은데요. 네. 나토 정당. 이 나토 정당이라는 이미지가 너무 강한데 이런 와중에 송영길이 뭐 그런 공약 낸다고 야 그럴 바에는 17조밖에 못 뜯어내는 민주당보다는 59조 뜯어내는 윤석열 당을 찍는 게 낫지. 이런 반박이나 들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지금 왜 그쪽 공약을 따라하는지 모르겠어요. 대립각을 세워야지 지금. 아예 그냥 그러니까. 용산 앞에서 뭐 무슨 무슨 1인 시위라도 하든지 투사 못해 앞으로 저기 대통령을 위한 교통통제 없다. 대통령은 그냥 청사에 살든지 해라. 뭐 이렇게 아주 뭐. 그 전략가가 지금 없는 거죠. 참모가 없어요? 전략 참모가 있어야 되고요. 내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송영길 캠프에는 국회의원 한 사람만 나오고 있다는 소문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분을 좀 모셔다가 아유, 전략을 제가 조언을 뭐 할줄 아는 게 뭐 듣든지. 있다고요? 아니 저를 불러주세요. 제가 가서 그래요? 도와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 진영 내 이런 분들 이제 칭찬하는 겁니다. 우리 송영길 후보라든가 이광재 후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공부도 되어 있고 정책적 아이디어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게 해보면 좋은 정책은 표가 안 돼요. 그럼 어떤 정책이 표가 되느냐? 대립선이 분명한 정책이 그렇지, 표가 되는 뭐, 거거든요. 무상급식 같은 거지.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표현하자면 갈라치기를 해야 돼요. 그 결국 싸워라, 싸워라 이런 이야기인데 그런데 조금 약한 면이 있죠. 그런 거를 이제 잡아주는 게 결국 참모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략이나 그 여론조사 이런 부분 굉장히 중요하고 홍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진짜 유능한 사람을 갖다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성비위권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지금 초박빙 상태로 가고 있는 거는 다른 데에 비해서 여기는 승기를 거의 승기가 지금 이제 만들어졌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김동연 후보가 생각보다 잘해요. 잘하고 있고요. 잘해요, 진짜. 여기가 지금 두 개의 이슈, 특히 지금 강용석이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1차 TV 토론 때 강용석이 뭐 김동연 후보도 공략을 했지만 김은혜 후보와 이 접전을 만들고 그래서 여기가 지금 그 GTX 공약과 관련한 거랑 그다음에 신도시 특례법 그게 쟁점이 만들어졌고 인천도 지금 TV 토론 때 그 저기 수도권 매립지 요거 갖고 지금 세 명이 완전히 세게 붙었대요. 이제 이게 뭐냐면은 이제 사실 수도권의 쓰레기가 지금 인천에 가는데 인천에 그 저기 어디야 그 영종도 영종도 부분 아닙니까? 부분, 맞아요. 그 네. 저기 청라 신도시 그 그렇죠. 북쪽에 네. 그 뭡니까? 그 위치는 정의 저기- 누나 맞아요. 이쪽 그 네. 부분에 검단 쪽이에요, 검단 쪽. 예, 그쵸? 검단 쪽에. 검단 쪽에. 거기 있는데 그게 포화 상태라면서요. 맞아요. 포화 네. 상태여서 그래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자고 했었고 지금 그 박남춘 후보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유정복 후보가 리턴 매치인데 그 전에 서울 경기 뭐 환경공단 해갖고 이제 합의를 했는데 그래서 인천으로 계속 받아들이는 걸로. 근데 지금 박남춘 후보가 그걸 깰 수도 있다, 합의 파기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완전 인천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걸로 해서 지금 1차 TV 토론 때 이게 쟁점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의 여론조사가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강원도 같은 경우도 여론조사는 지금 안 좋은데 여기가 어저께 강원특별자치도법이 통과가 됐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제주특별자치도법처럼 강원도에 완전한 자치권을 주고 그 환경이나 국방 관련한 이슈의 규제들을 다 좀 완화하는 그래서 강원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법안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쟁점으로 붙어주면은 이런 걸 누가 잘하냐? 이건 김진태보다 이광재다. 이게 이제 먹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쟁점 정책들을 좀 가지고서 이제 싸움을 벌려야 되는데 일단 서울은 지금 오세훈 후보가 TV 토론을 안 해요. 안 하고 그래서 있어요. 그래서 아예 쟁점을 안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계속 낮은 자세로 나는 언론에 기사도 안 나와요. 기사도 오세훈 뭐 후보는. 말도 그런 것도 안 내고 그다음에 계속 지금 읍소만 하잖아요. 나는 20%를 이겼다가 두 번이나 졌다 이러면서 동정론을 펴고 있는데 그럼 거기에 대해서 그 송영길 후보가 어떤 전략을 펼지는 언제 줬어? 진 적은 없지. 이거 패배죠. 옛날 종로 저기 때도 정세균 패배고. 후보한테도 네. 졌고 아, 고민정 그렇지. 후보한테도 고민정 졌잖아요. 후보한테 지고 그래서 그래 이게 뭔가 하면 이겁니다. 네. 이 삼국지에 전쟁을 하잖아요. 유비 관우 장비가 어느 성을 쳐들어갔어. 근데 성에 있는 사람들이 절대 안 싸우려고 문 꼭 걸어 잠그고 쳐다보지도 않는 거야. 그렇죠. 자 이럴 때는 어떻게 쟁점을 됩니까? 안 만드는 거죠. 약 올려야 됩니다. 네. 약 올려야 돼요. 약 올려고 시비를 걸어야 돼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라도 봤을 때 해야 되는데 송영길은 각을 안 세워요. 지금 그렇지, 뭐 이걸 하는 해야 돼요. 거야? 예를 들자면은 김동연 후보 캠프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강용석 후보를 고발했어요. 선거법 위반 그렇죠. 혐의로. 이런 거 해야 돼요. 이런 거 예를 들자면은 이 서울 시민의 교통 문제가 있으니까 교통 관련해서 대통령을 행정 소송을 건다거나 뭐 다양한 시비거리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리고 그게 만약에 흔히 하는 말로 이슈가 된다면은 플랜카드 서울에 뭐 몇천 장 걸고요. 그런 식의 자꾸 시비를 걸어야 돼요. 그러니까 표현이 지금 그렇습니다만. 서울은 결국에는 집무실 이전 이슈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렇지. 대통령이 시내를 이렇게 주말에도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거기 교통통제? 지금 말씀하신 그런 교통과 관련한 이슈를 하든지 아니면 지금 용산을 둘러싼 그 개발과 관련해서 굉장히 지금 지역민들 불만이 높아요. 그럼요. 그거에 대한 거를 좀 전면적으로 끌어내서 싸움을 이 상대가 안 나오면 그냥 혼자서 하고 싶은 말 막 하고 다니면 돼요. 그럼. 근데 지금 그게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예. 제가 그 송영길 후보님이나 이광재 후보님 제가 개인적으로 가깝고 이제 좋아하는 분인데 그런 약점이 있어요. 많이 아시고 하다 보니까 백화점식으로 자꾸 정책 이야기하는 그런 좀 습관들이 있어요. 아니, 솔직히 닦아놓고 해서 지난번에 그 이재명 후보 캠프도 그 무슨 저 소확행 공약이라고 그래서 너무 쪼갰어요. 너무 많은 공약을 남발하다 보니까 공약이 기억이 안 나. 큰 걸로 한 서너 개 해가지고 큰 비전을 보여줬어야 하는데 막 그냥 수도 없이 소확행 공약을 냈는데 그것도 처음엔 좋긴 좋은데. 처음엔 참신했지. 맞아, 처음엔 그게 좋았는데. 몇 개가 나왔지? 뭐 100개 100개? 넘게 100개는 어떻게 나왔을걸요? 기억해? 많이 부패는 나왔어요. 맛이 없어요. 예? 기억이 안 나요. 그렇지. 예. 처음엔 좋지.
부패가 처음엔 좋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략을 어떻게? 그 오세훈을 약 올려라. 조롱을 하거나 약 오세훈을 약 올리거나 올려라. 아니면은 진짜 할 말을 좀 정확하게 그 서울 시민의 이해를 정확하게 대변하는 말을 하거나. 네, 네. 알겠습니다. 오세훈을 약 올려라. 아주 좋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오세훈의 그 교통방송 공약 이것도 상당히 좀 관심을 끄는 대목인데 자기가 시장이 되면은 TBS를 교육방송으로 만들겠다. 김어준 프로 없애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지금 시장이 자기 권력을 갖고 그 방송사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한다. 지금 방송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외부 주체는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하고 방송통신위원회. 그렇죠. 두 군데 말고는 없어요. 딴 데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전에 이정현이 청와대 홍보수석이 있을 때 전화했다가. KBS 보도국장한테 전화해가지고 뭐 이 보도 해달라, 이 보도 빼달라. 그랬다가 유죄 판결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편성 방향 자체를 바꾸려고 한다. 평화나무가 또 오세훈을 고발합니다. 방송법 위반으로. 지금 한 2차례 했는데 둘 다 각하가 나왔어요. 이번에도 각하가 나올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은 서울시 의회 60% 이상 그렇죠. 점령하거나 송영길 후보가 시장이 되는 건데 송영길 후보가 시장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나 현재로서는 매우 좀 과제가 많아 보입니다. 하루에 1%씩 올리는. 네, 1% 올려야 그 돼요. 언론 환경이 안 좋은 게 사실이거든요. 네. 플랜카드 많이 걸어야 됩니다. 이게 SNS 우리 열심히 하잖아요. 아이, 그렇죠. SNS는 모든 사람만 봐, 우리 보는 내부 사람만. 용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우리 고전적인 방법인 이 플랜카드가 생각보다 효과적입니다. 네. 저희가 그 자치단체 이제 뭐 만족도 같은 거 조사할 때 이제 그 홍보 매체에 대한 평가 이런 거 하거든요. 네. 인지도 조사, 홍보 매체 인지도 조사 이런 거 하면 플랜카드가 1위예요. 가장 가장 효과가 큰 거, 가장 많이 기억에 남는 거 현수막입니다. 예, 현수막. 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강용석의 내가 대통령한테 전화 받았다. 요 사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 단순히 뭐 진실공방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대통령한테 들이받은 거 아니에요, 강용석이가? 들이받은 거지. 그렇게 볼 수가 있네요. 청와대는 청와대가 아니라 대통령실은 부의했어요. 우리 윤석열이가 그 강용석이한테 전화한 적이 없다 이러는데 강용석은 5월 6일 날 전화 받았다. 5월 통화기록도 6일 있다 날 이러고 있는데 보여주진 않아요. 근데 확전을 바라지 않는 거지 강용석으로선. 그러니까 이쯤 되면은 거래 조건. 이쯤 되면은 이거는 뭐랄까 단일화가 좀 어려워지지 않겠는가. 지금 김동연의 마지막 큰 말하자면은 막아내야 될 게 단일화. 약점 그렇죠. 그리고 큰 함정은 단일화예요. 김은혜, 강용석 단일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 단일화를 막을 수 있는 여러 수단 중에 하나가 강용석 부지사를 원하십니까? 정말 싫어할 것 같은데. 네. 강용석 부지사를 원하십니까? 그 현수막에다가 막 붙이고 다니면 수만 장 걸면 되겠네. 김용호 경기문화재단 사장을 원하십니까? 그렇잖아요. 김세희? 예. 김세희 행정부지사를 원하십니까? 그거 진짜 붙여야 되겠네. 예. 이게 강용석이 가지고 있는 비호감도가 높잖아요. 너무 네. 높죠. 그래서 이 절차를 통해서 김은혜하고 단일화를 하면은 표가 마이너스가 빠지는 부분들도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여성표 다 빠집니다. 그래서 아마 김은혜 쪽에서는 강용석이 자연스럽게 사퇴하는 예. 그런 수순들을 좀 이 작전을 아마 저는 들어갔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게 말이 돼요? 어떻게 출마를 한 사람이 스스로 어떻게 사퇴해? 뭐를 받고 사퇴하면 몰라도. 근데 그것도 받고 사퇴하는 것도 선거법 위반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것도 문제예요. 게다가 또 저 한 20억 가까이 땡겼어요. 저기 모금 후원금을. 그렇지. 근데 후원금을 강용석이. 가로세로 연구소로 땡긴 건지 아니면 후원의 계좌로 땡긴 건지 그건 확인해야 후원의 돼요. 제로 땡겼겠지 당연히. 후원의 계좌로 땡겼으면은 그것도 문제인 좀 더 것 사퇴하면 같은데. 토해내야 돼요. 그렇죠. 그게 그 문제가 있구나. 예. 단일화하면은 단일화해도 그거 아마 토해내야 될 걸요. 토해내야지. 토해내야지. 후보 사퇴는 후보가 아니니까. 무조건이야. 네. 후보 사퇴는 무조건이야. 네.
그래서 지금 가세현이 아니, 제가 맨날- 알기로는 가세현에서 슈퍼챗으로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 그래? 아니 계좌로 보내. 계좌로 계좌를 아예 계좌로 받았어요. 계좌. 네. 아. 그래서 지금 가세현이 지금 저기 울먹울먹 방송하고 있어요. 우리 지금 난리 났다. 그래서 그 지금 강용석 후보가 근데 비호감도도 높지만 이 빅데이터 상으로 보면 부정어가 거의 뭐 80% 초반대예요. 아.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강용석은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한국의 르팽? 아니 저 김용민이도 정치할 생각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뭐 저 좋아해 주시는 분들은 절 좋아하시죠. 뭐 긍정적으로 봐주시지만은 내가 뭐 정치 무대에 나간다 이러면 아는 사람들이 많겠지. 하도 그냥 뭐 내가 뭔 말만 하면은 보도를 해야 되니까. 그러나 선거 무대에 나가면은 부정어가 압도적이기 때문에 나가봐야 소용이 없어. 어? 누구를 공격하고 엿먹일 목적으로 나가서 후보가 돼가지고 토론해서 엿먹일 목적으로 출마하지 않는 이상은 당선을 위한 목적으로 출마는 내 인생에서는 이제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당선을 위한 출마는 가능하지 않아요. 뭐 유튜브 대한언론협회 회장이라든가 이런 건 가능하지 않나요? 아 그래요? 아니 뭐 그런 거예요? 아 그거는 잘해. 이번에 그건 만들어 잘했어요. 뭐하게, 그거. 이번에 그 TV 토론 때 이스파이터를 잘해가지고 경기도지사 선거 갑자기 확 전면에 부각이 됐거든요. 그거는 뭐 한 번은 괜찮게 써먹었는데 이제 단일화가 과연 그럼 될까? 아 그것도 그러면은 그게 문제구나. 아니 강용석이가 15% 이상 받을 수가 없을 거 없어요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토에는 아니 그 20억 내신 분들은 그냥 내고 마는 거죠. 내고 마는 거죠. 예. 그분들한테 돌려줄 필요도 아, 없잖아요. 돌릴 필요, 후원 후원을 돌릴 했는데요. 필요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중도 사퇴한다. 그러면 후원해 주신 분들한테 돌려줘야 돼요. 그거 돌려줘야 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완주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 예, 예. 그렇지. 그 저기 후보에서 빠질 것 같으면야 그 돈을 받으면 안 되지. 그렇죠. 네. 진퇴양난이네 강용석은. 네. 그런 부분이 있고 난 20억 넘게 받았으니까 강용석이 한 20억을 토해내야 된다는 얘기고. 그래서 어쨌든 그런데 이제 후보 사퇴를 안 하고 그대로 가면 저희는 이제 김동연 후보가 이기는 걸로 지금 보는 거죠. 그렇지. 그런데 이제 그 캠프에서는 단일화하는 거를 아예 뭐 가정하고 잘 전략을 짜야죠. 그거를 이제 그 상수로 두고 판단하더라고요. 그렇죠. 보수적인 그렇게 입장에서 항상 짜야죠. 보수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고 예. 될 수도 있으니까 진짜. 게다가 또 이제 그 김은혜도 그 경기맘, 경기 가짜망. 가짜맘, 네. 미국맘. 이거 상당히 좀 커요. 파장이 있을 것 같아요. 네, 크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재명 지사의 그 또 이제 경기도지사로 있을 때 선정 이런 것들을 좀 유권자들이 또 감안할 것이라는 생각도 들고. 지금 김은혜 후보도 비호감도가 그 빅데이터 분석을 보니까 50%대 후반이에요. 아 그래요? 그 점점- 김동연은 어때요? 김동연은 30% 초반. 아 좋네. 네, 그- 그래서 김은혜 후보의 그 욕망의 역사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시리즈로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도 캠프에다가 말씀드렸잖아요. 캠프에다 얘기하세요. 예, 예. 근데 그 아직은 김은혜 후보가 그 욕망의 화신이라는 생각을 잘 못하고 이게 권력 지향적이라는 권력 거를 지향적이다. 네. 아직은 조금 인식을 못하고 오히려 그 이미지 자체가 좀 앵커 그리고 뭐 진실을 말하는 여성, 반듯함. 네, 전문직 여성 이런 느낌이어서 인식을 잘 못했는데 이번에 그 경기 가짜맘 때문에 네. 그게 부각이 됐죠. 야 50%까지 갔다면은 그건 어려워요. 이제 더 이상 허상으로 사람들이 김은혜한테 속지는 않는다는 그렇죠. 이야기일 예, 예. 텐데 알겠습니다. 반가운 소식이네요. 예. 아 그래요. 그 하여튼 뭐 김동연 분발하셨으면 캠프에서 좋겠고. 잘 잡았더라고요. 일꾼이냐 말꾼이냐 뭐 이런 식으로 잡고 하는 거 보니까 아니 그 내공이 있어 보여. 저 김동연 후보가. 네. 예. 자그 어떻습니까? 강원도는 좀 기대하기 어려운가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워낙 여론조사가 잘 안 맞는 지역이어서 아 그 예전에 엄기영 최문순 나왔을 때 최문순이 이긴 여론조사가 하나도 번도 없었을 없었어요. 정도로 네, 맞아요. 뭐 한 20%두 자릿수 격차였어요. 엄기영이 압도적이었고 또 엄기영 네. 부형님이 그 기본적으로 MBC 앵커. 앵커로 오래 했었고 이미지도 좋고 또 그 강원도 사람이라는 이미지도 강원도민들에게 강했고 우리 사람이다라는 인식도 있었고 또 한나라당이 기본적으로 그 저희 강원도에서는 뭐 세죠. 앞서서 출발하는
동네 아니었습니까? 근데 와 최문순이 이겼어. 그게 이제 불법 선거 홍보단을 잡으면서 그게 전세가 바뀐 거고 그것도 있었고 그 전에 네, MB에 대한 불만이 있었어요. 그것도 있었을 거예요. 2010년이었고. 네, 예. 2010년. 근데 예. 이번에도 지금 보면은 그 빅데이터 분석에서 긍부정어 보면은 그 이광재 지사가 긍정이 70%예요. 그리고 김진태 김진표 좋게 나올 수가 없지. 안 좋아요. 여기도 지금 뭐 40%대 부정어가 지금 그런 상황이어서 그래서 지금 여론조사는 아직 이광재 후보가 뛰어든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어저께 방송 3사 조사는 거의 11.2%포인트 높게 나왔는데 일주일 전에 강원 MBC가 한 조사를 보면은 거기서는 또 이광재 후보가 43.9, 김진태 후보가 46.9로 오차범위 이내에서의 박빙 상황이었거든요. 특히 이제 어저께 통과된 그 강원특별자치도법 이게 좀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거를 이광재 후보가 자기의 5대 비전, 강원도 5대 비전으로 이미 내걸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잘 할 사람이 누구냐, 요거를 가지고 이제 지역민들이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김은혜 후보라든가 김진태 후보처럼 비호감도가 높은 후보는 투표율이 높으면 불리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경기나 강원은 우리 쪽에 투표율이 얼마나 높아지느냐가 중요한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아 이제 벌써 이제 최문순 그 지사가 12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 12년이 아니구나. 11년에 2010년에는 이광재가 됐다가 네. 2011년에 다시 보궐에 됐으니까. 네, 보궐이 됐죠. 네. 11년이네요. 이야 그동안 이렇게 아주 굉장히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우세해 왔던 곳이었는데 근데 김진태가 될 수 있을까? 김진태가 뭘 했다고? 이게 이제 이광재 지사나 최문순 지사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이 캐릭터상의 장점이 있거든요. 친화력이라든가 낮은 자세 이런 부분들이 또 작동했던 것이 당세는 한 그 국민의힘이 센 건 사실입니다. 결국 인물 경쟁력으로 이 그렇죠. 도지사를 당선할 수 있나. 근데 원래 도지사를 했기 때문에 그 도민들 사이에서 이제 좀 그 도지사를 하다 중간에 그만둔 거에 대한 좀 뭐랄까 미안함이랄까 또 아니, 좀 그래서 거예요. 이명박이가 끌어내렸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그렇죠. 사실은 이제 이광재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그런 게 있고 있죠. 그래서 네. 최문순을 찍어줬겠지. 예. 그래서 여기도 좀 그렇고 이제 충남도 사실은 지금 방송 3사 조사는 좀 안 좋긴 했지만 이 충남 같은 경우는 이 소지역주의가 있어서 그래서 요 시기만 좀 잘 극복하면은 양승조 후보가 이길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것도 이제 뭐 김태흠이나 김진태나 일 잘한다는 느낌은 사실 없어요. 그냥 네, 그렇습니다. 친박 정치인이다 이런 이미지만 강할 뿐이지 일하는 일꾼을 이제 지역 주민들이 좀 분별하셔서 판단해 주시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선거 이야기 해봤고 광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스피디 골드 키위 네 그렇습니다. 달달한 이제 키위 좋아하시는 분들 이 제스프리 골드 키위 한번 맛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뉴질랜드 프리미엄 키위 브랜드인 제스프리의 골드 키위입니다. 제스프리에서 수입되는 골드 키위 가운데 180에서 210g 사이에 가장 씨알이 큰 자이언트 점보 사이즈 키위입니다. 어린아이 주먹만한 크기로 그동안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압도적 달콤함과 강력한 식감을 경험하실 수 있겠습니다. 맛있는데요? 신맛이 거의 없어요. 아 그래요? 아주 신맛이 아예 달콤한 없어요. 네. 풍미가 진한 골드키위입니다. 신맛이 없진 않은데 이게 다 비타민이지. 참을만해, 참을만해. 참을만하고 달콤함이 더 강한 그린 키위는 달콤함보다는 새콤함이 더 강하지요. 자, 새콤함도 있고 달콤함도 있는데 달콤함에 좀 더 무게가 있는 골드키위입니다. 달콤함을 원하시는 분들께 강력하게 추천하고요. 그렇다고 뭐 비타민이 뭐 없거나 뭐 떨어지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고. 5.8kg 대용량 사이즈를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4인 가구 이상이라면 무조건 대용량으로 구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워낙 맛있어가지고 계속 먹다 보면 바닥이 나요. 예. 많을 것 같지만은 맛을 보면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자, 2인 가구라도 키위를 좋아하신다면 대용량 사이즈를 추천합니다. 나중에 남기면 어떡하냐? 그럴 리가 없어요. 또 게다가 맛있네. 키위는 근데 이거 후숙을 하면 더욱 달콤해지기 단데. 때문에 네. 냉장고에서 천천히 후숙으로 진행해서 먹으시면 좋겠습니다. 만져봐서 살짝 말랑해졌을 때 드시는 게 좋아요. 소용량부터 대용량까지 김용민닷컴에서 다양한 옵션을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직접 오셔서 구경한 다음에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김용민닷컴은 소용량만 구매하셔도 무료 배송이 되겠습니다.
네. 아니, 이거 이렇게 달 수가 있어요. 저는 제스풀이라고 그래서 제스가 없다 이런 뜻인가 싶어서 제스가 찾아봤는데 안 나오네. 재수가 풀이라고. 진짜 달고 맛있는데요. 이 신맛이 많이 좀 없고 단맛이 더 강해가지고. 아니 우리 소장님은 좋아하는 거 나오면 바로 네, 저는 그냥 한 번에 바로바로 한 번에 그냥 빨리 먹어 치웁니다. 아, 그리고 사이즈도 진짜 커요. 원래 좀 맛있는 걸 네. 아껴 먹는 사람이 있고 맛있는 걸 먼저 먹는 사람이 있고. 맞아요. 저 맛있는 걸 먼저 먹는. 아, 저도 다 먹었습니다. 맛있어요. 순식간에 네, 그냥 순삭이었습니다. 순삭. 자, 지금 한동훈도 간단치 않습니다. 또 외국에 사시는 미국에 사시는 그 어머니들께서 또 성명도 내셨는데, 야, 웬만한 문필가보다도 훌륭한 성명서였어요. 아. 네, 그러니까 한동훈이 자꾸 이렇게 새치어로 거짓말하고 있는데 웃기지 마라. 야, 너 그 뭐 저기 주머니에 중고생 주머니에 담배가 발견됐는데 중고생이 저 담배 안 필 건데요? 그러면 그 말을 믿어줄 거냐고. 저 이거 논문으로 만든 게 아닌데요? 입시용으로 하려고 한 게 아닌데요? 그러면 우리가 믿어줘야 되냐고. 미국의 모든 게 다 입시용이지 입시용 아닌 게 어디 있어요? 진짜 그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진짜 어떤 그러니까. 미친 인간이 말이죠. 논문 아니고 입시 안 쓸 거면서 그거를 대필 작가를 씁니까? 그렇죠. 입시용으로 논문용으로 안 쓴다면서 그걸 왜 표절을 해요? 그러니까 그 말이 안 되는 거 거짓말이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왜 그걸 학회지에 냅니까? 그렇죠. 그런 건 아예 하지도 않죠. 입시용이. 아, 왜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해? 지일기장에 쓰면 그만이지. 그렇지. 그렇잖아. 네. 근데 이걸 믿어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한동훈이나 뭐 윤석열이나 야, 진실 웃기지 말라 그래. 우리가 만들면 진실이야. 이 사고에 젖어 있는 애들입니다. 그러니까 남은 조금만 수상해도 다 범죄로 몰아버리고 지들이 하는 거 뭐 빼박으로 걸린 것들은 이거는 니들이 오해하는 거야. 이러면서 아주 그 무성의한 또 성의 있는 해명이면은 좀 믿어주고 싶은 마음도 있거든. 근데 성의 있는 해명도 아니야. 완전히 그냥 야, 못 믿겠지? 응? 못 믿어도 믿어. 안 믿으면 어떡할 건데? 지금 거의 이런 그 가라로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민주당이? 너무 저 대응이 스테레오타입이어서 참 안타까워요. 좀 그 한동훈이가 안 믿어? 믿지 마. 믿지 않으면 될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는? 이건 뭐 저는 이제 첫 번째는 그 한동훈을 임명할 거예요. 임명할 거라고 보는데 결국은 이 우리 추경호 이 경제부총리를 권한 대행으로 했지 않습니까? 총리 네. 권한 대행으로 해서 네. 재청권을 행사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 소원 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민주당이 그래서 이슈를 길게 끌고 가야 돼요. 아니 지금 추경호 같은 경우에는 추경호를 총리 권한 대행으로 해서 네. 이 사람이 장관 임명 재청권을 행사한 거거든요. 근데 과연 이 사람이 총리 권한 대행의 역할을 해도 되는 건지에 대해서 재청을 저 김부겸이 김부겸이 그걸 추경호를 넘겨줬죠. 했고. 추경에 넘겨주고 추경호가 저기 추경호를 해준 대행으로서. 거고. 네. 대행으로서 한 거죠. 그렇게 그래서 네네. 추경호가 한 건데 네네. 그 추경호가 하는 거는 잘못된 것이다. 네, 그 헌법 소원 내봐야 됩니다. 아니, 이게 총리의 재청권을 만들어둔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은 이제 한국 그 정치가 내각제령 요소를 일부 도입해가지고 내각의 운영에 대한 독립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총리가 임명되지도 않은 사람 상황에서 고리가 되지 않았는데 대행이 됐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건 헌법소원 내에서 이슈를 좀 끌고 갈 필요가 있다. 그렇게 그런 생각이 되면은 이게 좀 기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이 헌소를 내면은. 그러면은 사실 이제 이게 지방선거가 지금 있기 때문에 이제 그 판단을 좀 잘 해야 되는데 사실 이 인사청문회 때 한동훈 인사청문회 때 좀 잘 했어야 되는데 그때 그 너무 못해가지고 그게 완전히 지금 코미디화 됐거든요. 인사청문회 자체가. 저 누가 그걸 진두지휘했었어야 했나요? 원래 원내대표가 간사가 하죠. 해야죠. 박주민 간사가. 원내대표하고 간사가 하죠. 그렇죠. 그래서 전략을 청문위원들을 짜야 그렇죠. 되는데. 모아가지고 역할 분담하고 어떤 걸 공격해서 언론화 시킬 것인지 전략을 잘 못 짜셨구나. 그러니까 잘 못 한마디로 짰던 얘기해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저도 그런 이야기를 다른 방송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조국 장관 문제라든가 검찰 정상화 문제 이런 거 꺼낼 필요 없어요. 그런 거 꺼내면은 이념 논쟁에 대해서 양쪽에서 그냥 싸워버려요. 네. 그럼 뭐냐면 한동훈의 약점이 될 만한 것들만 계속 파헤쳤어야 돼요. 이 딸의 저기 그 스펙 문제라든가 그치. 농지법 위반 의혹이라든가 편법 정의 의혹, 그다음에 뭐 저 주소 문제, 위장 전입 의혹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걸고 넘었었어야 되는데 쓸데없이 괜히 조국 장관에 빗대어 가지고 공정했느냐 뭐 이런 거 할 필요가 조국을 없던 얘기할 거예요. 수 있어요. 얘기할 수 있는데 조국은 거론하지 말아야지. 그렇죠. 네. 예. 당신들 과거 수사한 거 보니까 뭐 조국의 사례를 얘기하면서 이러지 않았냐? 그때는 괜찮고 이건 안 되냐? 일단은 그거는 안 되고 요거는 되냐? 예, 아니 근데 잘못했습니다. 그런 예. 질문 자체가 해버리니까 한동훈이 예상 질문으로 가지고 있던 거니까 줄줄줄 이야기해버리잖아요. 검찰 정상화도 이야기하면 한동훈이 자기 이야기 줄줄줄 해버린다고. 그리고 분명히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라는 상대방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상대방들이 방해해줄 수 있는 이념적 논란이 될 것들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저 국민의힘 의원들도 그렇게 니들은 안 그랬냐라는 식으로 해서 한동훈 디펜스 해줬어요 그때. 그러니까 이게 참 작전이 그게 잘못 짜였죠. 작전을 잘못 짰다라는 생각도 들고. 물론 그 자료도 너무 이제 부실하게 내서 그랬다라고 이제 박주민 의원이 또 얘기를 했는데요. 근데 어쨌든 이 입시 문제와 관련한 거는 진짜 좀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영역이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잘 몰라요. 복잡해서. 네, 네. 복잡해서. 근데 워낙 그걸 많은 욕망들이 모이는 맞아요. 곳이다 보니까 이 룰을 만들고 저 룰을 만들다 보니까 그 룰끼리 서로 이제 잼이 된 거야. 그렇죠. 헷갈리기도 하고. 예. 그래서 그때 언론이 사실 많은 것들을 좀 파헤쳐냈는데 그걸 좀 스타디를 잘 해가지고 좀 코치를 사실 조국 장관이 그 코치를 받아서 했으면 그렇죠. 조금 더 좀 명확하게 치고 들어갈 수 있는 게 있었다. 근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완전 너무 코미디어가 돼서 근데 저는 지금 이 지방선거가 껴있기 때문에 이거 처리를 이걸 만약에 이제 시간을 지금 교수님처럼 길게 가져가면 좀 지방선거에서 기초 단위에서는 굉장히 좀 안 좋게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좀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딜을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느냐? 이미 물 건너갔어요. 딜을 할 수 있는 영역. 그러면은 이게 상당히 지금 지도부가 결정하기 힘들 저는 것 이거 같아요. 원칙대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원칙대로 해야 된다고 보는 게 뭐 한동훈을 임명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없죠. 장관이 그 대통령 임명해 버리면 그만이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부결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대결 국면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지지층을 불러내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너무 시급한 게 뭐냐면은 민주당을 정치 파트너로 여기지 않고 있는 이 자세를 교정시켜 줘야 돼요. 사실 또 민주당을 우습게 보고 있어요. 굉장히 우습게 보고 있지. 네. 응? 우습게 만든데 기여하신 분 중에 한 분이 바로 우리 박지원 위원장이시기도 하고. 아니 뭐 얼마나 의원들도 우스운 정당이 돼버렸어요. 예. 국회의원들 근데 할 말 없어요. 어쨌든 지금 이 시점에서는 민주당이 이 앞으로 국정 운영하는데 앞으로 2년 동안은 민주당 결재 받지 않고서는 어렵구나. 당연하죠. 이런 인식을 심어줘야 된다고 지금 그게 그래야 사실 그 민주당이 그 2년 후에 기회를 노릴 수가 있는 거예요. 총선 때 또 다시 신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계속 이런 식으로 무시당하고 조리돌림 당하고 그렇게 2년 가보십시오. 수박들이 막 이렇게 힘을 얻고. 저는 뭐 당의 지금 전략기획위원장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전략이 완전 무너진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냐면은 비대위원회 이제 최고위원회죠. 네. 리허설을 해야 됩니다. 리허설을 해가지고 전략 곡지를 6개 정도 갖고 와가지고 최고위원들한테 나눠줘야 돼요. 자 이거 하고 와. 이거 이 발언하세요. 사전 조율해가지고 매일 그 누군가를 공격하고 그걸 가지고 이슈화 시킬 수 있는 메시지를 이렇게 구조적으로 생산해내는 그런 하나의 좀 이 프레임을 만들어야 돼요. 전략기획위원장 강훈식? 지금도 그래요? 강훈식이에요? 아니 2021년 11월 25일이 아마 그건데. 이제 저기 대선 지구는 대선 지고 조승래. 조승래 조승래가 누구야? 대전 의원 있어요. 있어요? 예, 유성구 의원. 그래요. 이렇게 대전 의원들은 왜 그래요? 아니 대전 박범계, 이상민 또 누가 있지? 뭐 저기 또 있었는데 장철민도 장철민 대전인가? 대전이죠. 예. 지금 민주당이 176석 되면서 그 맛이 간 이유 중에 하나가 모든 것을 국회의원들끼리 나눠서 해야 되겠다는 그런 그 강박관념에 빠져 있어요. 과거에 당 운영을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외부의 전문가도 쓰고 손혜원 의원도 국회의원이 아닌 상태에서 당에 와서 일을 그렇지, 했습니다. 홍보위원장. 하물며 우리 저기 김엄마가 별로 안 좋아하는 이철희 의원 같은 경우에도 정치 평론하다가 들어와서 당의 전략기획위원장 했습니다. 뭐
또 제가 별로 안 좋아하지만은 우리 저기 이근영 그 저기 여론조사하는 분도 전략기획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 좀 제발 좀 썼어요. 국회의원들이 전문가가 아니에요. 국회의원들은 의정 활동하는 게 우선인 거고 당무라고 하는 것은 당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당의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 훈련된 사람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분들 쓰면 되거든요. 네. 근데 모든 것을 국회의원들 맡겨놓으니까 제가 며칠 전에 그 당의 몇 명 고창국장 통화해 보니까 국회의원들 가르치면서 일하기 힘들어 죽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현실이에요, 진짜. 애초부터 공천을 잘못 준 거죠. 당을 모르는 사람들을 공천 받아갖고 정치를 모르는 사람. 정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공천 받아갖고 그 국회의원을 하니까 양정철 보고 있냐? 그러니까 어떻게 그 사실은 일할 사람이 없어요. 국장들이 국회의원의 지시를 받아서 당무를 해야 되는 지시를 받아서라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 당직을 맡잖아요 국회의원들이. 그래서 그 코어를 맞춰서 하는 건데 맨날 그걸 가르쳐야 되니 그 피곤하지 않겠어요? 아이고, 당직자들이. 큰일 납니다.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어요, 진짜. 그리고 뭐 이런 얘기해서 좀 죄송한데 그 수박, 무능, 국회의원, 이재명 후보 쪽에는 없는 것 같습니까? 다 개혁적이고 다 참신하고 아니에요. 그래요? 아니에요. 아니 그저 수박 중에 수박은 또 뭐 이재명하고 가깝다는 이유로 막 진짜요?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캠프에서 방귀 꼈던 양반이 있어요. 또 오랫동안 비주류를 했다는 거지. 그렇지. 개혁파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수박이 왜 이렇게 많아? 그럼 다 수박이야? 아니 어떡해. 그 지금 김진표, 그 진표 형이 어떤 분입니까? 뭐 대표적인 그 뭐 수박이라고까지 하진 않겠습니다만은 이 당에서 가장 좀 개혁 순위로 보면은 그 뒤에서 뒷짐지고 걸어가는 남들은 다 뛰어가고 있는데 뒷짐지고 걸어가는 분 아니에요, 김진표. 지금 국회의장 만들겠다고 지금 나선 의원 중에 이재명의 핵심이 또 있어. 그래요? 그리고 뭐 개혁 법안 뭐 하려고 하면 그렇게 날마다 저지하고 반대하고 이랬던 분이 또 지금 그 이재명 저 후보의 뭐 솔직히 보면은 이거 아닙니까? 민주당의 이제까지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비춰지고. 민주당의 개혁파라는 게 친노와 그다음에 옛날 그 김근태 의장 계보들이 그죠, 민평령. 개혁파의 입장을 대변해 왔는데 오랫동안 이분들이 이제 4선, 5선 되고 하니까 기득권화된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니 네. 지금 실제로 처럼의 일부 의원들 빼고는 민주당의 개혁파가 없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여러분 그 너무 사람 중심으로 보지 마시고 이 사람은 뭐 아무개와 가깝기 때문에 혹은 이런 이미지로 가면 안 돼. 이 세상에 선인과 악인으로 갈리면 세상이 참 좋죠. 악인은 맨날 욕하고 선인은 맨날 이렇게 찬양하고 그러면 좋을 텐데 우리가 선이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보면은 이 민주당에 아주 정말 흉악한 기득권인 경우도 많고요. 막 비난을 막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종종. 근데 보니까 이 사람은 사리사욕을 추구하진 않아. 그리고 기성의 어떤 기득권의 프레임에 동조하지 않아. 이런 사람들인데 단지 아무개와 친하지 않다는 이유로 막 비난받고 또 가끔씩 바른 소리 했다고 비난받고 나중에 보면 다 맞는 말이야. 이런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이 세상을 선과 악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특히 민주당은. 그 이재명 후보는 참 훌륭한 분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지만 그 가까운 사람들도 다 훌륭하고 참신하고 개혁적이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네, 그거 아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충격이에요. 저는 지금 이재명 뭐 후보 방송 시작하기 전에 그 얘기해놓고 뭐 처음 듣는 얘기인 것처럼 하고 있어. 우리 이은영 소장님 이렇게 가식적으로 위선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요즘 하여튼 저는 우리 그 김우겸 의원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김우겸 일도 지원. 꼼꼼하게 하고 잘 싸우고 그래요. 그 형 좋아요. 네. 김우겸 형 좋아. 마이크 밖에서도 그 카메라 꺼지고도 크게 인격이 다르지 않은 분이에요. 그렇죠. 좋은 분입니다. 예. 그래서 공격을 많이 받아요. 공격을 많이 받습니다. 오늘 굉장히 좋았어요. 이 엄혹한 언론 환경에서 어떻게 민주당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플래카드. 플래카드가 답니다. 이거 정말 굉장히 좋은 꿀팁입니다. 누가 달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직접 달면 돼요. 다 달 수 후보하고. 있습니다. 네. 후보도 달 수 있고 당에서도 달 수 있고 얼마든지 달 수 부당에서- 있습니다. 시민도 달 수 있습니까? 시민도 달 수 시민도 있어요. 달죠. 그래요? 신고하고. 시민도 달 수 있습니다. 그거 뭐 허가 받아야 돼요? 그렇죠. 구청이 허가 받아야 되죠. 금방 뛸 거예요. 허가 받고 달면. 그래요? 네. 근데 저 구청장들이 민주당 구청장들이 많고 지금 선거 시기이기 때문에 빨리 그냥 갖다 빨리 안 붙이면 됩니다. 돼요. 그래요. 시민도 할 수 있습니까? 네, 시민도 할 수 그럼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취임 날에 네. 성렬이 취임 날에 네. 그
그 제가 개인이 달 줄은 몰랐고 개인이 달 수 있다는 걸 몰랐고 그래서 아는 저 정치인한테 그 저기 저걸 좀 달라고 공구리처 네이션 무슨 말인지 몰라 그러면. 경구리처 네이션 아니 대충 이해되는데. 경구리처 네이션.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한동훈 건 대차게 몰아가야 되고 또 이 상황에 좀 정통할 필요가 있겠다. 네. 그 청문회하면서 슬쩍슬쩍 한동훈이가 비웃는 모습이 좀 보였습니다. 뼈 아픈 얘기예요. 네. 예. 아니 정의당에서 뭐 또 미투가 났어요? 아 근데 그거 저도 자세히 봤는데 네. 성폭행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성추행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성폭력이라고 그랬어요. 성폭력이면은 뭐예요, 걔네 그거? 기준으로 보면은 네. 슬쩍 저 성희롱한 것도 성폭력이야. 그래서 자기를 건드렸다. 이게 성폭력으로 지금 표현을 해서 하는데 그래서 그 성폭력 개념을 좀 이상한 개념을 지금 쓰고 있다. 아니 그 사건이 뭔지 모르겠어. 사건이 건드렸다는 거예요. 나를 건드렸다. 뭘 건드렸다? 모르겠어요. 아 의도를 갖고 뭐 정말 성추행할 의도로 건드렸다는 건지. 그거는 내가 불쾌했고 내가 기분이 나빴으니까. 그러니까 그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를 그 모르겠어요. 진실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굳이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네. 그걸 갖고 뭐 토의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게 자칫하면 민주당의 미래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갖고 저도 그 단어를 네. 성폭행인가? 성폭행을 잘못 썼나? 그랬는데 이게 교묘하게 지금 장난을 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민주당을 이제 민주당하고 같이 다 이제 자폭을 하고 싶은 건지 지금 성폭력이라고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나를 건드렸고 그거를 대표에게 얘기했는데 무마를 했다. 이거의 지금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 성폭행은 딱 그 개념이 명확하잖아요. 성폭행과 성추행은 명확하게 우리가 개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확한 개념을 가지고 써야지 자기만의 어떤 주관적인 단어를 만들어가지고 내가 피해자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동조를 하기가 참 어렵죠. 이게. 아니 그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렇게 박지현식으로 나가면 정의당 꼴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으면서 아니 왜 내가 정의당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보는 이유는 뭐냐면은 아니 무슨 사태가 발생했어요. 이걸 공론화한다? 그러면 이제 당사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가해를 했다는 당사자가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 사람이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은 이차 바로 그걸 가해. 2차 가해로 몰아요. 그러면 진실을 얘기할 수도 없고 이거에 대해서 다툴 수도 없는 거야.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지금 대표적으로 개피 본 사람이 저 박홍률 목포시장 무소속 후보 아니겠어요? 민주당 목포시장이었는데, 네. 뭐 오래됐지만 정봉주 의원도 있고요. 그래서 가짜 그치, 미투. 정봉주. 아니 이거에 대해서는 뭐 아무런 뭐 대비책이 없어. 야 운명을 알아야지 뭐. 네가 그냥 좀 재수 없다고 생각을 해. 이러는 거 말고 뭐가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뭐 우리 옛날에 그 이야기 하잖아요. 군대 가면 줄 잘 써야 된다 이러잖아요. 줄 누가 뭐 서고 싶어서 서는 거냐 이런 거 비슷하게 이게 뭐 그냥 재수의 문제로 이렇게 취급돼 버리면 그렇게 맞아요. 이게 거의 살인행위나 마찬가지거든요. 이 당하는 만약에 이게 무고다 그런 경우에 그 정봉주 의원 같은 경우 딱 그 케이스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 당하는 사람은 완전히 살인에 해당하는 어떤 사회적인 매장을 당하잖아요. 아니 지금 게다가 박홍률 그 시장은 경찰 무혐의예요. 아 그래요? 그러면 그 건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제명당하고 무슨 뭐 경선 한번 할 기회도 얻지 못했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완전히 뭐 황당한 게 제 선배는 하나 그 시장 출마를 했었는데 여론조사 압도적으로 1등 나왔거든요. 네. 예. 35년 전 미투 의혹으로 낙마했습니다. 의혹으로. 예, 당에서 낙마시켰어요. 의혹으로. 예, 예. 35년 전에 뒤에서 안았대요. 그렇게 했다는데 내가 기억도 안 나겠는데. 기억도 안 나요. 증거 없어요. 증거가 필요 없어요. 증거 없어요. 이거는. 의혹을 제기한 것만으로 그 당시에 민주당의 여성 의원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그 사람을 경선에서 탈락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문제가 이제 당에도 그 성비 문제로 관련해서 그 성교육을 굉장히 강화를 하고 정규 교육 이수로 지금 만들었어요. 성교육 관련한 거를 과목을 만들었는데 이게 지금 당에도 젠더 무슨 특기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거를 그 좀 모아서 이렇게 좀 홀딩을 하고 있으면서 어떤 특정 시기에 그거를 다 한꺼번에 꺼내는 약간 그런 게 있는 거 아닌가. 이번에도 보면은 이 박완주 의원 건은 지난해에 이게 접수가 됐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거 질질 끌고 있다가 지금 딱 선거 앞두고 이거를 이렇게 선거 앞두고 당에서
당에서 이게 나온 거잖아요. 당에서 나온 아니야, 거예요? 이게 먼저 피해자가 국회에다가 접수를 해서 당이 마지못해서 이제 이거를 처리를 하게 된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작년에 저기 접수가 당에 됐으면 처리를 좀 빨리 했어야죠. 어떻게 어떤 거를 통해서라도 그런 게 좀 많이 아쉬워요. 아니 그리고 그 작년에 접수가 됐는데 왜 그때는 그냥 넘어갔지?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없네. 왜 아니 이거 아주 신속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게 신속하게 처리해야 될 문제인데 아마 이제 그 경위를 보니까 이제 좀 당사자들끼리 해결을 하기를 지켜보는 아니, 사안이 어떤 사안인데? 정확히 그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당사자끼리 알아서 하라는 얘기는 이게 어떤 뭐 일방에 의한 뭐 가해로 보기에는 이게 좀 애매모호하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어쨌든 지금 피해자가 아니 이게 진짜 네. 뭐 이 일방의 어떤 성적인 그런 폭력을 휘둘러 가지고 그래서 내가 피해를 입었다면은 이건 아주 클리어하게 바로 조사에 들어가서 깔끔하게 그때 처리할 수 있는 문제인데. 하는 말로 법적으로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그렇지. 네. 근데 이게 왜 당이 나서서 이건 뭐 그냥 둘이 알아서 해결하라. 이게 뭐 어떤 그 성적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뭐 사적 개인 사이의 어떤 분쟁의 문제였다. 그런 이렇게 것도 인식을 한 건가요? 그렇게 같이 좀 중첩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박완주 지금 의원이 예.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제명을 당했잖아요. 예. 그런 걸 보면은 뭔가 나도 할 말이 있다라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여서 실제로 그래요. 네, 근데 어쨌든 지금 그 성 관련한 내용과 함께 그 사인 위조를 해서 제명, 강제 제명된 부분도 있어서 이거는 좀 그렇게 법적으로 상당히 다툴 문제가 영역이 있나 되는 봐요. 부분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마 당에서도 뭐 서로의 이제 입장이나 이거에서 좀 어긋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시일을 두고서 정리가 되기를 기다렸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참 이건 뭐 어디서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근데 이게 뭐든지 제 주장하는 바는 프로세스는 명확하게 하자, 논리적으로 하자, 상식적으로 하자, 합리적으로 하자. 이미 그 가해자 보호 피해자에 대한 그런 보호 또 그 인격 존중 이 시스템은 어느 정도 갖춰졌다고 저는 그렇죠. 생각을 해요. 예. 그런 상황이라면은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그 어떤 그 자신이 당했던 그런 피해들을 다 제대로 호소하고 거기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증거나 뭐 하다못해 정황 증거라도 제시를 해야 되는데 이건 무슨 뭐 그냥 사람들은 쟤는 저기 죄 지었기 때문에 아웃이야. 그쵸.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정치 무대에서 있을 수가 없는 거지. 아니 피해자를 가리고 사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실상을 얘기하고 이에 대해서 또 그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합리적으로 이렇게 자기가 반박할 것이 있다면 반박하고 그렇게 해서 진실에 다가가야지 어느 한 사람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그 상대방은 완전히 뭐 몇 선의 중진 의원이라도 목이 날아가고 그게 얼마든지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지 않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소지도 있긴 한데 내가 입만 뻗긋하면 저 사람 날아간다. 그렇게 이렇게 되면 그건 진짜 무고죠. 그거는 야만의 사회죠. 그렇게 그런 방식으로 풀어가면 안 됩니다. 반지성. 반지성이야 반지성. 그 정봉주 의원이 전 세계에서 미투권으로 살아난 사람 자기밖에 없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만큼 이게 이 사회적인 무기가 돼가지고 오는 부분이 광풍으로 오는 측면이 있어요. 네. 사실은 이제 팩트 확인이 먼저 돼야 되는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징벌과 팩트 이런 확인을 못하게 하니까 내가 지금 미치고 환장할 노릇인 그런 거야. 절차들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누가 뭐 그 피해 사실을 알아가지고 그걸 갖고 즐긴대요? 아닙니다. 아니 욕하면 같이 좀 동의가 되는 가운데 욕을 하자고, 욕을 같이 하자고. 근데 왜 아무 실상을 얘기하지 않고 저 새끼는 성범죄자야. 그러니까 너희들 내가 한 말을 믿어. 닥치고 따지지 말고 이거에 대해서 시비 걸어? 너 2차 가해야.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이런 건 없어 세상에. 이게 특히 이제 저희처럼 이렇게 방송에 나가는 사람들이 제일 나은찬 것 중에 하나 이런 거예요. 이 사실 팩트 우리 몰라. 모르는데 기사 나면 일단 주제를 올려서 저기 가해자라고 추정되는 사람을 막 비판하고 씹으라고 이 요구가 오는 거예요. 참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뭐 난감한 내용을 거야. 알아야 씹든지 그렇지, 내용을 말든지 할거 알아야지. 아니야. 너희 같으면 그렇게 하겠니? 아이고 진짜. 그리고 비난을 할 것 같으면은 명직한 증거가 있고 또 누가 봐도 이건 빼박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이준석 성상납 이런 거 갖고 씹어야지. 그런 건 또 좀 조용해요. 모든 예에 그걸 대세요.
실내로. 아 그거는 진짜 조용하더라고요. 너무 조용해. 이게 한마디로 이게 그러니까 이런 뭐 민주당이 뭐 무슨 뭐 성범죄 정당이다 이런 이미지 자체가 이거는 이 합리적 근거를 갖고 얘기하는 건지 의문이고, 그리고 국민의힘의 저 여러 비위에 대해서는 눈 감아버리고, 심지어 김건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 돈을 줘야 된다고 돈을 그랬죠. 보수는 돈을 주니까 문제가 없는 네. 거다. 어? 그 뭐예요? 그러면 저쪽 당은 그 있다는 거 아니야? 그쪽도 그 성범죄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김건희 말로는. 그러나 거기는 다 돈으로 무마했다는 건데. 참 이. 우리 저기 박지원 위원장이 모든 메시지를 낼 때마다 이준석 사례를 들어서 냈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이준석만 욕해. 이준석만 욕해요. 이준석만. 조용하더라고 우리 이준석이. 민주당 지금 홍보위원회에서 좀 네. 배워야 될 게 반복성에 반복성. 반복성이에요. 반복성. 유머도요. 유머도 했던 거 또 얘기하고 했던 그럼 거또 중독되는 얘기하고. 거예요. 사람들이 좋아해. 익숙한 거니까. 옛날에 우리 유행어를 보세요. 뭐 지구를 떠나거라. 이거 재미없잖아요. 그 모든 것을 적용해서 하면은 그게 중독성이 생겨서 유행어가 되는 거거든요. 제가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노무현 대통령 측근 선거운동을 하러 갔어. 네. 근데 이분이 TV 토론을 잘 못해. 그래서 내가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그 형님 말씀하실 때 제가 대통령 친구라서 그런데요. 제가 대통령하고 친해서 그런데요. 그만 보내라. 이거 끝나고 나니까 나 방송에 사람들한테 기억에 남는 거는 저 사람 대통령 친구구나. 그렇지. 이것만 기억에 남는 거예요. 이번에 이준석 상남만 기억에 남으면 되겠네. 지방선거 그렇지. 때. 서울에서 그런 것만 하면. 아니 그러면 네. 본인이 민주당 안에서 정치하기도 좋아, 박지원이가. 근데 왜 자꾸 이렇게 아군에다가 총질을 하냐 이거야. 아군이 뭐 저기 범죄가 있는데 그 눈 감냐고. 누가 눈 감을 해? 말을 그 곡해를 합니다. 말을 곡해를 해요. 저쪽은 왜 얘기를 안 하냐니까. 저쪽은 없어서 저기 얘기를 안 하는 거냐고. 다 있지만 거기는 돈으로 무마했거나 혹은 언론들이 그냥 쌩까 주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럴수록 지금 자기한테 마이크가 있으면은 환기시켜야 될 거 아니야. 반복적으로. 우리 그 이야기하면 김대중 대통령께서 평생 남북 평화, 그다음에 저기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 이런 거 뭐 평생 동안 한 3가지 주제 계속 하셨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참 여러 가지로 참 민주당 참 그러니까 선거 앞두고 말이죠. 지방선거 앞두고 좀 지도부를 제대로 구성해야지. 윤호중이 나 시켜주세요 했다고 그 시켜주고 박지원이 그냥 뭐 나는 처음 비대위원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네. 비대위원장이야 당대표야. 그런 또라이 짓을 누가 했냐 이거예요. 도대체 누가 그렇게 윤호중이 나 시켜줘요라고 했을 때 왜 시켜줘? 그 원내대표 다 끝나는 사람을. 그렇죠. 또 게다가 저기 대선 패배 그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왜 갑자기 지방선거 맡겨주세요. 그러니까요. 제가 그래서 그때 윤호중 씨가 그 비상대책위원장 됐을 때 나는 6월 2일 아침에 지방선거 패배 책임을 지고 물러납니다. 할 사람을 원치 않는다. 그럼 이어서 꽃다발 받을 사람을 원한다. 또 비대위원장 해야 되네. 지면은 또 비대위가 꾸려지는데 아치면 또 비대위. 그럼요. 또 꾸려야죠. 다시. 이게 네. 앞뒤가 안 맞는 게 과거의 이 관행으로 보면은 그냥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이 하는 게 맞거든요. 새로 뽑히는 그렇지. 원내대표가. 박홍근. 박홍근이 원내대표 하면 되죠. 네. 그렇죠. 아유, 알겠습니다. 자, 일단 홍남기한테 빅엿을 먹었어요.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진짜? 해도 해도. 아니,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네. 이것도 역시 제가 얘기한 겁니다. 이 페미니즘 문제, 이게 터무니없는 페미니즘 문제부터 시작해서 저 누구야, 홍남기가 저렇게, 아니 곡간 직위인 주제에 말이야, 곡간 주인인 것처럼 행세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뭐 대통령께서 좀 어떻게 처신하기가 좀 어려우시면은 당이라도 가서 막 흔들어야지.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국정조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7년째 이렇게 세수 초과가 있었다는 그러니까. 겁니다. 세수 초과. 7년째? 아니 그 김기식 전 의원 김기식 의원이요. 그 양반 금융감독원장 했었나? 네. 잠깐 했었다 말았죠. 또 금융감독원장 그 맞아요. 개혁적 인사를 세웠다 그냥 뭐 낙마했죠. 너무 이 기득권 세력들이 흔들어가지고 결국에는 그만뒀는데 아주 정말 그 꼬투리 하나 잡아가지고 그렇게 아니 꼬투리를 잡을 것 같으면은 그 나머지 금융감독원장들은 괜찮았나? 보호해줬지. 다만 이 개혁적인 인사가 와가지고 이런 그 금융기득권 세력들의 그 어떤 그 돈줄을 쥐고
개혁할까봐 그래서 김기식 날린 거 아니에요? 한두 번 당했습니까 이런 거를? 그저 쉴드를 쳐줘야지. 김기식이 마음에 안 들더라도 뭐 맥락상 비난할 소지가 있어도 이 사람 날리면은 결국 과거로 돌아가는 건데 한겨레는 뭐 했고 경향신문은 뭐 했어. 같이 손가락질하고 돌 던졌지. 뭐 그 사람들이 무슨 힘이 있다고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은 자, 근데 하여튼 김기식 그 형 얘기는 2017년에 본인이 이제 아직은 집권하기 전이었는데 문재인 캠프 있었을 때 이제 정권이 넘어갈 것 같으니까 그 시점에 김기식한테 얘기했대. 올해 얼마 남을 거라고. 미리 알려주는. 정확하게 그 액수 남았다고 합니다. 이미 자기들도 다 알아. 얼마 세수가 초과될지를 예산을 짤 때부터 안다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그동안 국가와 국민을 속여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초과 세수 예측을 몇 번이나 틀렸잖아요. 7년째 틀렸고 아니 그것도 규모가 50조 60조예요. 그러니까 상당수는 나 홍남기 예. 때 틀린 거네. 우리나라 1년 뭐 세수 징수되는 게 300조 조금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50조가 넘는다는 것은 엄청난 금액이에요. 6분의 1 아닙니까? 6분의 1. 예,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정부 국가의 그 재정 운영 계획 자체가 엉터리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거는 국정조사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국가 예산이 거의 한 360조고 거기서 초과 세수가 이번에가 53조 나왔잖아요. 근데 그 작년 대선 마지막부터 계속 초과 세수가 계속 나왔었어요. 30여 조 이상. 그래서 이거는 일단 홍남기 당시 경제부총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거 국민들이 이거를 볼 때 그러니까는 뭐 내 집안에서 뭐 가게 운영하다가 어디 구퉁이 장롱 구석에서 뭐 돈이 좀 나오면 진짜 좋은 일이지만 이 국가에서 초과 세수가 생겼다는 거는 그 세금을 더 많이 걷어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정확히 밝힐 필요가 있는데 이게 어떤 분이 이 예산 전문가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재부하고 검찰이 똑같다. 네. 검찰도 이제 새 정부 들어설 때 이게 뭔가 그 딜을 할 그런 캐비넷에서 장부를 꺼내 온다잖아요. 네. 기재부도 마찬가지라는 캐비넷에 거예요. 돈을 놨다니까, 얘네도 얘네는. 캐비넷에 그 돈이 있는 거를 꺼내 와서 이제 취임 축하를 기념하는 그걸 푼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 그냥 네, 말. 선물 매 정부에서 그렇게 해왔고 그래서 이 나라는 기재부의 나라고 검찰의 나라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국가예산 이번에 53조 나온 거는 진짜 좀 이거는 진짜 국정조사는 필요하다. 국정조사해가지고 관련자 전원 문책해야 됩니다. 이거 나라의 기강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아니 뭐 지난번에 뭐 문책했다고 그러는데 그렇죠. 계속 했어요 문책은. 문책은 했는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게 돈이 없다. 없다고 만약에 그랬어요. 저 재난지원금 해서 추경하면은 다 저기 저 나라 빚으로 국가 채무로 돌릴 수밖에 없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래서 60조씩 남았어. 지난 2월 달에 민주당이 35조 추경을 하자고 했을 때 기재부의 반대로 의해 가지고 17조 추경으로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세수가 부족하다고 해서 국채 발행까지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국채 발행 안 해도 그러니까 충분히 지금 예,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자면은 정파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 대선 전략을 망치게 한 게 또 기재부의 이 한 짓이에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 정파적인 입장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국가의 재정 계획을 운영하는 관료들의 이 무능의 문제 또는 뭐 하나의 뭐 의도적인 문제 이런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는 국정조사해가지고 책임자 전원 문책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 그것도 그렇고 또 하나 분명히 우리가 좀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이 그래서 기재부를 이미 그 세수 초과는 작년부터 다 맞아요. 확인된 맞아요. 7년째 이어진 일들이고 돈이 남은 거예요. 근데 돈이 없다잖아요. 거짓말 아닙니까? 거짓말이죠. 흔들어야지. 홍남기를 흔들어야지. 민주당이 그런 힘이 있어요. 근데 흔들어서 17조인데 윤석열이는 59조를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다 있죠. 포함해가지고 예. 합쳐가지고. 근데 어쨌든 국채 발행 안 하고 59조를 푼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국채 발행 심지어 국채를 갚는 맞아. 구종가는 갚았어. 맞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거 좀 너무 저는- 심한 저는 거야. 뭐 물론 이렇게 엄청난 돈이 시중에 풀리면은 발생하게 될 지금 뭐 미국 금리 올린다고 하지 물가는 또 엄청나게 치솟고 있지 이 와중에 이게 하나의 또 폭탄이 될 수 있겠지만 저는 왠지 이게 실력 차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은 17조 열심히 해서 17조 뽑아냈고 저쪽은 59조예요. 어떻게 생각이 될까요? 민주당은 억지로 하자고 사정하고 여기 저쪽은 갖다 바치는 거고. 그렇죠. 아니 그래서 결국에는 또 인사 문제 얘기 안 할 수가 그러니까 없는데. 송영길이 뭐 가가지고 우리가 뭐 제도를 네. 바꾸겠다. 야 열심히 바꿔라. 열심히 바꿔. 근데 너는 시장이 될 일이 없어. 우리는 한마디면 다 해결되는 저쪽 당 찍을래.
이러면 어떡할 거예요? 이제 추경호가 관료 이름부터 출신이지만 추경이네. 이름이 추경호예요. 네. 추경호가 관료 출신이지만 제가 재선이가 3년 국회의원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거 똑같은 건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정권 내에 기재부 부총리를 계속 관료가 했어요. 이게 근본적인 한계입니다. 한계. 아니, 그러니까 그 문재인 대통령 때 대통령께서 아예 그냥 이 경제 정책은 관료에게 일임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 중간에 인사를 개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에는 이런 결과로 돌아온 거죠, 사실은. 그리고 그 지금 추경호 의원이 지금 이제 국회의원을 하면서 또 예산 쪽도 전문가잖아요. 근데 추경호 의원보다 위에 선배, 그러니까 추경호 의원이 이렇게 더 선배로 따라하는 분이 지금 비서실장이에요. 김대기 실장이라고. 그분이 어떻게 보면은 이 기재부에서는 뭐 1등급이라면 홍남기 부총리는 거의 한 3등급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제 얘기는 아니고 어쨌든 그런 얘기가 있어서 어쨌든 그런 좀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한번 중간에 인사 개편을 했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도 저는 많이 아쉬움에서 들더라고요. 자, 경제 정책 한번 문재인 정부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기재부 장관은 관료가 계속했습니다. 관료가 계속했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경제 정책과 전반적인 사회 정책을 통할하는 정책실장은 장하성, 김상조, 네. 중간에 김수현 이렇게 했거든요. 김수현 실장은 경제하고는 관련 없는 이제 공간 정책 설계자예요 주로. 공간 계획 잡는 국토 공간 계획 잡는 사람이에요. 원래 빈민도시 뭐 그런 쪽에서 출발했잖아요. 빈민운동 이런 거. 김수현. 아니에요. 빈민 주거 이런 쪽.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주거 정책 쪽이에요. 네. 주거 정책 쪽인 거고. 자, 이제 장하선, 김상조 제가 두 분한테 말씀드리겠어요. 흔히 하는 이제 네거티브 경제학 하는 분이에요. 거시 경제 계획을 세워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뭐가 제대로 됐겠어요. 하는 말로. 참 깝깝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다음에 집권하시면은 기재부 장관은 경제 정책 공부가 된 정치인 꼭 했으면 좋겠다. 유시민 같은 분이 했으면 좋겠어요. 유시민 예. 저는 하는 말로 뭐 송영길, 박영선 이런 사람들 기재부 장관에도 잘했을 겁니다. 그렇게 봐요. 충분히 그 정책 공부가 된 분들이고요. 이 정책실장도 제발 거시경제 전반적인 사회정책 전반적인 이해하는 그런 분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저는 관료를 써도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진짜 좀 에이스를 썼으면 좋겠다. 진짜로. 노무현 때 이제 정책실장이 김병준, 변양균, 네. 나중에 성경용 뭐 이렇게 네. 했거든요. 네. 나쁘지 않았어요. 변양균 실장도 제가 당에 있을 때 그 기회처에서 여당에 파견 나온 전문위원이었는데 그래도 당시에는 기회처에서 에이스라고 에이스들이었죠. 네, 소문 났던 사람이고 이미 기회처 안에는 그 에이스와 에이스 아닌 게 다 나뉘어져 있더라고요. 근데 이 지난 정부, 우리 정부에서는 에이스를 안 썼다. 그걸 좀 지적을 하고 싶어요. 자, 하여간 그래서 저는 참 너무 뼈가 아팠습니다. 예. 왜 그렇게 홍남기의 그런 그 비위에 맞춰져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민들, 소상공인들은 한계 상황에 이르렀는데 뭐 저쪽에서 매표행위 운운하더라도 지금 지방선거도 걔네들이 매표행위 하는 거 아니에요? 같은 논리라면은 대선 때 추경해가지고 재난지원금 아주 넉넉하게 지급해드리자라고 하니까 그때 윤석열이가 자기 입으로 매표행위라고 얘기했어요, 그거를. 그건 잘 가고 있네. 지금 지금 59조 한 납부면서 20일 남겨놓고 지금 매표행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추경을 요구하는 거는. 아니 선거 지나고 하면 누가 뭐라고 그래? 지들이 하면은 괜찮고 남이 하면 안 돼. 기재부 장관 이름이 추경. 추경. 이름부터 추경. 추경. 예. 야, 추경 많이 하겠네 앞으로. 예. 그래요. 추경을 좋아하는 사람이 기재. 추경호. 예. 그래요. 다음에는 기본소 장관을 기본소 장관을 임명했으면 좋겠다. 소주성 장관도 있다고 해서. 소주성 장관. 그렇지. 소씨도 있으니까 소주성 장관 좋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정치센쇼 아주 좋은 아이디어 많이 나왔고요. 반성할 거리들도 많고 그리고 여러 전략들을 또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뭐 지금 우리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께 부탁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래도 투표 날 아무리 좀 실망스럽고 앞날이 캄캄해도
윤석열이가 지멋대로 하게 내버려 두실 거예요? 여러분 6월 1일 날 그렇게 저쪽한테 쉬운 승리를 안겨주면은 이제 고달픈 건 여러분입니다. 김용민이도 고달프고요. 6월 2일부터 걔네들이 어떻게 표변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이나마 걔네들의 이런 몹쓸 짓을 늦추고 무디게 하려면은 투표하셔서 저 친구들에게 경고성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상상을 초월할 만큼 무식하고 무능하고 한 자들입니다. 이거 말고는 없어요. 예. 그거라도 좋다. 좀 뭔가 좀 시원한 정치를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맹성해야 합니다. 뭘 했어요? 170석 넘게 의석 얻어가지고 뭐 했냐 이거야. 맹성하지 않으면 또 고만고만한 정치, 하나만한 정치 계속하면은 2년 후에는 당신들은 사라집니다. 그거 알아야 합니다. 예. 수박 정치인들은 저희 김용민 TV가 사명감을 갖고 계속 고발하고 문제 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유튜브도 있어야 돼요. 맞아요. 뭐 여러분들이 싫어할 수도 있고 비난할 수도 있는데 할 수 없어요. 그런 사람들 자꾸 얘기를 해줘야지. 막 그냥 뭐 선거 때만 되면 민주당 승리만을 위해서 막 후보를 막 불러가지고 뭐 이렇게 방송시켜주고. 그럼 뭐 합니까? 뭐 달라지는 게 없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수박으로 관련한 사람들 경고하고 수박인 사람들 공격하고 그렇게 해서 민주당을 바르고 반듯하고 유능한 개혁정당으로 만들기 위해 김용민 TV는 앞으로도 계속 그 길을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박진영 교수님, 이은영 소장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